안녕하셨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신준선입니다. 기초이론과정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 네 번째 강좌는 기초서 17페이지를 보십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2장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되시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본 단원의 제목 자체가 공인중개사이네요. 공인중개사. 앞서서 우리가 총칙 부분의 기초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었죠. 뭐라고 했었었냐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즉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하나의 전문 자격 제도이고요. 이러한 공인중개사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이 그 근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도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 과목의 특징인데요.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방법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런 시험 못 보셨죠? 뭐 국가 공무원 시험, 뭐 임용 시험, 자격 시험, 어디에서도 아마 그런 시험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과목은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방법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것도 매년이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 제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처음에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때 그때 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된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1985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이 되어서 2015년 26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이미 치루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2016년 가을 예정인 이제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시험 제도인데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하고 또 누가 응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정리가 되어야 하겠죠. 17페이지 1번에 시험 시행기관 보시면 괄호 1번,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도지사.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다 포함해서 시도지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괄호 2번에 보니까 예외적인 시험시행기관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느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시행을 한답니다.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몇 해 전 시험 문제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듣고 가부 여부를 판단해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다? X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또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시험은 이들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5년 1회 시험부터 26회 시험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 원칙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었던 거죠. 그런데 각 시도마다 시험의 일정이나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 등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시행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시험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 괄호 3번을 보십니다. 괄호 3번. 시험 업무의 위탁.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의 일부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험 업무를 위탁한 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봤는데 예,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측에 가서 업무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업무 위탁은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뒤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실 거예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교육 업무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셋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공인중개사협회는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받을 수가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은요,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받지 못한다 하는 것도 또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17페이지 중반부로 넘어가서 응시 자격의 제한입니다. 이들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누가 응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응시 자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이 법 개정 과정 속에서 계속하여 응시문호를 개방,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가 있고요. 학력이나 경력이나 또는 성별이나 일체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위 능력자일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의 제한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취소 처분 후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컨닝 치다가 걸려서 시험이 무효 처분이 되었다면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얼마?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나서 얼마? 5년.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는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강좌 수강하고 계시는 분 중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컨닝 치다 걸렸는데 5년 안 지났어요.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느냐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응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험 방법인데 괄호 1번에 구분 실시의 원칙이라고 했네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죠.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 시행이 됩니다.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과목이 2과목, 2차 시험 과목이 3과목인 거 알고 계시죠? 1차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학개론 두 과목, 2차는 부동산 공법, 공시법 및 세법이 실제로는 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은 페이지 넘어가서 1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출제하는데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가 있고요. 2차 시험은요, 원칙을 먼저 말하면 논문형으로 출제되는 게 원칙이에요. 논문형으로. 단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하여 출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2차 시험에서 논문형으로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구분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예외가 없는데 1, 2차 구분하되 동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1, 2차 시험이 동시 시행되는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출제 유형도 1차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이 1, 2차 동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2차 시험도 논문형이 아니라 선택형, 쉽게 말해서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었던 거고, 크게 제도 개편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게 될 27회 공인중개사 시험도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를 이제 출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18페이지 위에 본 괄호 3번에 보면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이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지금 현행법이 일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딱 하나뿐인데, 교재 보시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답니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26회 시험에서 1차는 합격하였으나 2차 최종 합격되지 않은 분은 27회 시험에서는 1차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랬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도 여기 해당하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27회 시험에 최종 합격하셔야죠. 만일 실패하면 28회 시험은 1차부터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예외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기초과정을 공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전 과목 기초과정 제1강만 쭉 들어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 시험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거하고 급이 다른 시험입니다. 적어도 연 단위의 학습 계획과 치밀한 수험 대책을 세우고 일정 기간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치루어질 것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사전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받아야 거기에 맞추어서 수험 대책을 세우고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4번 시험 실시에서 공고인데 시험은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시험 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시험 공고는 두 차례로 나누어서 시험 공고를 한다는 것인데 쪽가로 1번에 예정 공고 보십시오. 공인중개사 시험의 계략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정 공고를 하되 매년 언제까지 한대요? 2월 28일까지 일단
계략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공고, 쪽가로 2번이죠. 시험 예정 공고, 시험 시행일. 이제 확정 공고네요. 그러니까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를 한다. 그래서 시험 공고는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그리고 최종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이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관보 및 일간신문이래요. 관보 및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를 한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그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표현들도 시험 문제 지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및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명백히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을 하면 and요, or입니다. 이거 자주 시험 문제에서 뒤바뀌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및 들어갈 자리에 또는을, 또는 들어갈 자리에 밋을, 이거 자주 바꾸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일간신문이라고 하는 거 나왔는데요. 이제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요,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하는 방법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되는 것이겠죠. 또 뒤에서 공부하실 건데,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시하라고 하냐면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그랬어요. 협회보나 일간신문 중 어느 한 군데만 공시해도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시험 공고는 어떻게 하래요?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했으니 시험 공고는 관보에도 하고 일간신문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본 과목은 아주 작은 표현들, 세밀한 표현들도 유의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밑에 괄호 2번에 보면 당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이때 응시 수수료, 공짜로 시험 못 본다는 겁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쪽가로 2번에 응시 수수료에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기초과정이고 기초서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이제 인쇄되어 나온 겁니다. 기본서에 가면 조금 더 이제 펼쳐볼 건데,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을 원칙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면 그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즉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응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합니다. 그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또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업무가 위탁이 된다 하였었죠. 만일 업무가 위탁되어서 시험이 시행된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시험을 주관하고 있죠. 업무가 위탁되어서 시험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론 과정, 심화이론 과정 가면서 펼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 반복을 통해서 암기도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맨 하단부 쪽가로 3번에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이 있죠. 이것도 아주 지엽적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기초과정에서는 눈에 한번 쑥 익혀두시되, 역시 또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접수 취소하면 60% 반환받고, 언제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전액 반환받고, 언제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반환받는지 그 기준점들도 이제는 차차 구별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격시험, 임용시험,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목표가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을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과목 2과목, 2차 시험 과목 3과목으로 구성이 된다 했었고요.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라고 하는 과목과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 2과목으로 구성된다 했었죠. 2차 시험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과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이고 실제로 공부는 과목을 구분해서 공부합니다만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이 하나의 과목으로 묶여서 공시법, 세법이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과목 2과목, 2차 시험 과목이 3과목이 이제 구분이 되어서 시행되게 된다는 것인데 합격자 결정 방법은요. 1차 시험은 예외도 없이 절대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19페이지 괄호 3번에 쪽괄호 1번 1차 시험 보시면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의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락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매 과목 몇 점 이상?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법이 100점이 나왔어도 부동산학개론이 38점 나왔으면 불합격이죠. 평균 내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 과목 각각 4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법이 40점 나왔다. 과락을 면했나요? 이상이니까 40점이면 턱걸이로 과락은 면했죠. 그러면 만일 민법이 40점 나왔다면 부동산학개론 몇 점 득점하면 평균 60점 만들 수 있어요? 산수 문제입니다. 민법이 40점 나왔는데 부동산학개론 몇 점 득점하시면 평균 60점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80점 득점하면 평균 60 만들어지는 것이죠. 80점 득점하면.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민법이나 부동산학개론은 어느 과목이든 80점을 초과하여 득점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더 맞아서 뭐 할 건데요? 평균 60 만들면 되는 건데 어느 한 과목이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과락이니까 그건 뭐 평균을 내볼 이유도 없는 거고 어느 한 과목이 40점 나왔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과목이 80점 득점하게 된다면 평균 60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이나 학개론은 80점을 초과하여서 더 득점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민법, 학개론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험에 있어서 과목별로 어느 정도 시간 배분을 할 것이냐에서 참고하실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2차 시험은 말이에요. 2차 시험은 1차와는 달리 3과목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는 거죠. 고득점을 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공법 40점 맞았다. 간신히 턱걸이로 과락을 면했다. 공시제법 40점 나왔다. 간신히 턱걸이로 과락을 면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100점을 맞았다. 선생을 잘 만나서 그런지 어쩐지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과락 없이 40, 100, 40, 평균 60.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은 고득점을 최대한 고득점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이겠어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에서 퍼펙트하게 득점을 하겠다고 목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2차 다른 과목 어느 과목 중에서 떨어지는 그 점수가 나와도 안정적으로 평균 60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민법이나 부동산학개론이나 공법 같은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득점해낼 수 있는 그 효과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이거든요. 이 과목에서 고득점하여 전체 평균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어도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을 확보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동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차 두 과목 60점 이상, 2차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는데 1차 시험은 예외도 없이 절대평가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러나 2차 시험이요. 2차 시험은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고하면서 만일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한다면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은 이제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한다는 거죠. 최고 득점자부터 시작해서 줄을 세워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18,000명 선발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본다면 2차 시험은 18,000등까지 합격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답니다. 2차 시험은 물론 27회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에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앞서서도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방법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지문거리로는 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과정이니까 귀에 익혀만 두십시오. 뭐 아직까지 외울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기본 과정 가면서 구체적으로 원칙적 시험 시행 방법, 예외적 시험 시행 방법 펼쳐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보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이 부동산 중개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한다고 하고요. 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과정에서는 이 정도 공부하고요. 이제 기본과정 가면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구성 같은 것들부터 또 이제 펼쳐 공부할 겁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건데 그러한 심의 의결을 위한 개의요건과 의결요건은 어떡하다? 뭐 위원회 제척 사유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펼쳐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에 설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살펴두시고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권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 말은 이제 행정처분편에서 공부하실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다면 원칙을 말했을 때 서울시장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거예요. 부산 진구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은 부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합격했다고 서울에서 중기업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부산에서 합격했다고 부산에서만 중기업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분이 부산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기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이고 부산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기업을 한다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부산광역시장이죠.
누가 자격을 취소할 거냐를 이 법이 정해줘야 하잖아요. 결자 해지라고. 준자가 뺏는다는 거죠. 교부한 시도지사, 방금 전 사례에서라면 서울특별시장이 자격 취소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취소하게 되는 사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든가 자격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 대여를 했다든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중 소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제 뒤에서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이라고 하는 별도의 단원이 있어 거기서 한번 다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실 겁니다. 자, 2장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총칙편 공부할 때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 했죠?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법이 그 등록을 한 자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죠. 이른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다고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개인에게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이제 3장 등록 결격사유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는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